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드릴게요. 일단 물어보신 건 뭐냐면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존재를 했을 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경제학에 있는 내용이고 보통 이제 사례 들고 있는데 중국과 스위스를 예로 들었고요. 그 내용은 이제 국제경제학 교과서 가시면 이제 중국과 스위스를 예로 들어서 제가 이제 교재에다 설명해 놨습니다. 일단은 이제 기억할 게 뭐냐면 규모의 경제하고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미시경제학을 배웠을 때 규모의 경제를 배우셨죠. 그때는 저희가 뭐였냐면 어떤 하나의 기업, 특정 기업의 생산량이 늘어날 때를 전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A라는 기업이 있으면 A 기업의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 보통 영어로 이제 AC라고 하죠. Average Cost. 그래서 AC가 감소하는 경우를 규모의 경제 이렇게 정의를 해서 보통 이제 그림 그릴 때 여기다 Q라고 표기를 해놨고 Q는 생산량 또는 이제 공급량 그리고 세로는 평균 비용 AC. 그래서 생산량이 뭐 할수록 증가하면 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기 때문에 우하향한다 라고 배우셨고요. 그래서 평균 비용 정의는 뭐였었어요?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배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국제경제 배울 때는 이제 이름이 외부적 규모의 경제예요. 국제경제 공부할 때 이제 당연히 규모경제랑 일반 개념도 배우지만 지금처럼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는 논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 규모의 경제라는 거는 이제 외부성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외부성. 그럼 외부성은 파급 능력이 큰 경우, 그래서 어떤 산업 전체 생산량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예를 들 때 우리나라 산업단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예전에 보시면 대덕 연구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울산 가시면 뭐 조선소 있잖아요. 그럼 그 안에 조선 관련된 산업들이 쭉 모여 있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특정 기업 생산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산업 전체 생산량으로 바뀌어요. 그럼 쉽게 말해서 기업이 딱 두 개 있단 말이에요. A라는 기업하고 일단 B라는 기업이 있을 때 이 두 기업이 산업의 위치 안에 있다고 전제했을 때 만약 B기업의 생산량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 자체만으로도 산업 전체 생산량이 늘 수 있죠. B기업만 늘어도 이때 A기업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 안에서 파급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여기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들이나 뭐 기술자들한테 혜택이 있을 수 있고, 그럼 그 기술자들이 뭐 A기업, B기업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외부적 규모의 경제거든요. 그래서 산업 전체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경우를 외부적 규모의 경제 이렇게 정의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럼 이제 그림을 놓을 때 그러면 가로가 생산량이 아닌 거예요. 가로는 산업 전체 생산량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산업 전체 생산량으로 해서 여기다 산업 전체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Q가 정확히 얘기하면 시그마 Q로 가시면 더 좋겠죠. Q. 그래서 이게 산업 전체 생산량으로 보셔도 되고요. 누적 생산량으로 보셔도 돼요. 그 누적됐다는 거는 역사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산업 자체의 역사가 되게 짧으면 누적 생산량이 적을 거고, 산업 전체의 역사가 굉장히 길면 누적 생산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가 짧을수록 위치가 이제 왼쪽에 위치할 거고, 역사가 매우 길수록 오른쪽에 위치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중국하고 스위스를 예로 들었어요. 중국하고 스위스. 그래서 저희 교재 보시면 시계 산업에 대한 얘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시계에 관련된 산업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그러면 시계 산업 전체 생산량이나 누적 생산량이 굉장히 크다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생산했다는 거고, 스위스만 딱 봐도 시계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유명한 브랜드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이 과거 한 1800년도부터 시계 생산해왔다면 누적 생산량이 굉장히 많을 거고 굉장히 오른쪽에 위치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스위스의 평균 비용 그림이라고 보자는 거죠. 이게 외부적 규모의 경제가 되겠죠. 이 그림 자체가. 그럼 주로 이제 스위스가 시계를 외국에 팔 때 세계 시장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디맨드를 우하향 이렇게 그린다면 이 디맨드는 수요죠. 그럼 세계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요라고 보자. 그러면 수요하고 평균 비용이 만난 교차점에서 가격이 설정된다고 합시다. 보통 가격 설정은 이제 우리 미시 배울 때 한계 수익과 한계 비용 같을 때가 이윤의 극대화라고 배웠는데, 여기는 단순하게 그냥 P하고 AC 같다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윤의 값은 0인 상태로 전제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P가 결정이 되면 요 P스타, 이게 이제 국제 시장에서 세계 시장에서의 시계 가격이 되겠죠. 그럼 사람들이 스위스 시계 살 때 이 가격을 지불하고 현재 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누가 들어오냐면 이제 중국이 들어온 거예요, 새로. 그러면 중국이 일단 스위스보다는 인건비가 싸잖아요. 싸니까 평균 비용 자체가 굉장히 밑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기다 이제 뭐를 그릴 거냐? 중국 걸 그릴 거예요. 노란 색깔로. 그럼 노란색으로 쭉 이렇게 그려보자고요. 그럼 이거는 여기로 표기할게요. 평균 비용인데 누구 거? 중국 거. 중국 평균 비용. 이제 중국의 평균 비용이 스위스보다 이제 밑에 있다는 거는 어떤 걸 전제를 깔고 있냐면 중국의 인건비가 스위스보다는 싸다는 걸 전제를 했기 때문에 밑에다 그렸고요. 그러면 단순하게 딱 보시면 노란 색깔이 있을 때 디맨드랑 만나는 점이 요 점이 돼요. 그러면 중국의 시계 가격이 더 싸게 나오죠. 아까 요 피스타는 세계 시장 시계 가격인데 스위스만 있을 때잖아요. 이 경우는. 근데 이제 중국이 들어오는 순간 실제 균형을 봤을 때 여기서 결정되고, 그럼 PW 스타는 역시 세계 시장에서의 가격인데 이거는 중국 거고 위에 거는 스위스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중국의 시계 가격이 스위스보다 매우 싸죠. 그럼 중국이 뭐가 있는 거예요? 비교 우위가 있겠죠. 스위스에 비해서. 그러면 스위스는 시계 수출을 아예 못하는 거고 중국 위주로 수출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외부적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누적 생산량이 많아야 돼요. 요 정도까지. 근데 지금 중국의 시계 역사는 매우 짧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중국 시계 있으세요? 없잖아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스위스 거 아니면 일본 시계 정도는 좀 아시겠죠? 그럼 중국은 역사가 매우 짧아요. 짧다 보니까 누적 생산량 자체가 매우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에 위치를 할 거고, 그럼 스타트하는 순간에 평균 비용이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게 뭐 하는 거니까? 그 시계 산업으로 중국이 진입하는 거예요. 그때는 누적 생산이 매우 적을 테니까. 그럼 평균 비용이 굉장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가격은 초기에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스위스보다는. 그러면 중국은
처음에 생산할 때부터 스위스 자체랑 경쟁이 아예 안 되죠. 그럼 자연스럽게 중국 시계는 도태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스위스 자체가 세계 시장에서는 계속 비교율을 갖고 시계를 판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세계 시장의 이익을 위해서 뭐를 하는 게 좋냐? 자유무역을 하는 게 아니라 보호무역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바는 우리는 항상 자유무역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자유무역의 이득이 보호무역 이득보다 크다고 설명하는데 여기서 이제 논점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무역이 자유무역보다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의 보호무역 실시가 바람직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자, 그럼 보호무역 한다는 건 누구예요? 이제 중국이 보호무역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자체에서 시계를 해외에 안 팔고 자국 내에서만 한번 시계를 판매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디맨드 커브가 있겠죠. 중국의 디맨드 커브. 그러면 이게 시계 시장의 세계 시장에서의 디맨드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수요를 그린다면 세계 시장에 중국 것도 포함된 거라서 중국의 디맨드는 밑에 위치를 해야 되거든요. 중국 자체에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표기를 해보면 요거는 누구 거다? 중국 시장에서의 시계 수요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중국 내에서 물건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서히 생산하면서 중국 국내 가격이 결정되죠. 그게 바로 교차점이죠. AC 노란 색깔의 교차점. 여기 요점. 그럼 이 정도까지 어떻게 돼요? 중국 국내에서 누적 생산량이 축적이 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생산하면서 여기서 이제 생산을 하고 가격도 이 정도의 형성이 되겠죠. 그럼 여기 가격은 어떻게 돼요? 국내 가격이죠. 다시 이제 쭉 지우면 아까 여기 P 스타는 세계 시장에서의 스위스 가격이었고 밑에 이쪽에서는 P 더블 스타라고 해서 아까 이제 중국 시계가 세계 시장 거래할 때 가격이고 여기는 의미하는 바가 국내 가격이죠. 중국에서 국내 시계 가격 이렇게 P3 스타가 자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누적 생산이 축적이 됐고요. 중국 국내 시각이 여기까지 이제 형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럼 시장 개방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스위스보다는 일단 떨어지죠. 더 낮게 형성돼 있죠. 국내 가격이. 그럼 경쟁이 이제 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중국이 역시 생산을 더 늘리게 되면 아까 얘기한 최종 여기서 균형이 달성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무역 하는 순간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무역 실시하는 거고 이제 시장을 개방하는 순간 자, 자유무역을 실시하는 순간 이전과 비교할 때 이전에는 P스타에서 고객들이 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가격 어떻게 돼요? P 더블 스타에서 시계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된 거죠. 그럼 아까 스위스만 있을 때는 P스타인데 이제 중국이 들어오는 순간 소비자들은 시계 소비자들은 P 더블 스타에서 이제 소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진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보호무역 실시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면 이제 중국이 비교율을 갖게 되고 그 순간 중국 제품을 사람들이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이제 문제점은 요거는 딱 그 중국과 스위스 시계의 품질이 똑같다는 전제에 설명하는 거예요. 가격만 보겠다는 거죠. 이게.
근데 실제 안 그렇죠. 스위스가 훨씬 더 품질이 좋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에 전제 요건은 중국과 스위스 시계 제품이 똑같다는 전제하에서 오로지 비교는 뭐밖에 없다? 가격밖에 없다는 걸 전제로 해서 분석할 때 하는 게 외부적 규모의 공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핵심은 보호무역 자체에 대해서 한번 강조한다는 개념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산업의 역사. 오랜 시간에 축적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축적된 역사가 있으면 다른 기업이나 다른 국가가 진입을 할 때 초기잖아요. 쫓아가기는 쉽지 않다는 거다. 그래서 오랜 시간 정도 지나야 축적이 돼야 다른 기업이나 다른 국가를 넘어갈 수 있는 거지, 그게 쉽지 않다는 의미도 깔려있다. 두 가지 정도 의미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이 그 과거에 약간 산업별로 네. 저런 식의 보호무역을 하면서 자국 내 산업을 내수 시장 위주로 활성화시키다가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자유무역으로 시장을 개방하면서 그 내수 산업과 경쟁을 하는 뭐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에서 보조금도 지급함으로써 활성화시킨 거고, 그래놓고 이제 개방을 하게 되면 외국과 경쟁할 때 충분한 경쟁이 발생을 하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예로 좀 될 수 있죠. 그런 사례 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네. 중국이 예전에 내수 중심의 경제 정책을 실시한 시기가 있었잖아요. 2010. 그러니까 과거는 이제 중국만 딱 예를 들면 거의 이제 보호무역이었었죠. 항상 시장 자체를 막아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놓고 이제 경쟁이 된 상태에서 당연히 이제 개방한 건데, 그 전까지는 이제 제일 실시했던 가장 기본 정책은 그 외부 기업, 그러니까 외국 기업의 유치였죠, 자국으로. 그래서 뭐 자동차 공장이라든지 뭐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를 유치를 한 거고, 그러면 이제 국내에서만 자동차가 만들어지도록만 한다면 굳이 외국과의 경쟁을 필요 없이 자국 내 시장이 워낙 크니까 그 상태에서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이제 축적이 된 상태에서 이제 외국과 경쟁하게 되면 충분히 이제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된 거죠.